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4만 6천 가구가 들어서는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의 5호선 연장 계획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교통 호재가 생긴 만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부동산 규제 해제에 이어 미니 신도시 발표까지 우리 적 부동산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하정민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개관교수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에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일단 지난 수도권에서 가장 큰 소식이었죠. 예, 김포 한강 이 신도시 컴팩트 시티 그리고 GTX와 5호선을 연계한 도시라 하여 5호선 연장 협약 소식까지 있었어요. 자,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강 이 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각자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왜 공급 계획이 또 없던 계획이 또 나올까? 이게 합치면 10만 세대가 되거든요. 기존의 한강 신도시 그렇죠. 위쪽에 지금 3만 6천 세대를 더 짓는다고 하니까 10만 세대면 분당 신도시급 신도시가 되고 공급이 많지 않나라는 걱정 또 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는 호재. 우리 항상 호재에 목말라 있잖아요. 규제 지역 풀린 호재에다가 이게 교통이 지역 수건 사업이잖아요. 제대로 된 교통 대책, 지하철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오랜 수건 사업인데 지하철 5호선이 떡하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물어봤거든요. 김포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호재라고 하고 3분의 1 정도는 향후에 공급이 너무 많지 않냐? 좀 걱정이 된다라는 반응을 보고 있어서 일단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호재와 악재와의 좀 싸움이 아닌가, 팽팽한 줄다리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단이라든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왜 이사 대책에서 많은 지역들이 거론됐는데 왜 이 김포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뭐 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공급될 수 있는 용지가 굉장히 많고요. 평지에다가 값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부 지역에서도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목말라 있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들어왔을 때 실제로는 가격이 많이 뛰진 않았지만 착공 소식이 있을 때 가격이 조금 들썩들썩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진다는 것에 오히려 지금은 막 굉장히 많이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단 쪽이랑 그리고 기존에 이제 김포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태의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급량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물론 이제 도시 자체는 성장해서 상당히 좋은 도시로 되는 모습입니다만. 자, 5호선 연장 협약. 자, 연장 협약입니다.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가. 이 이야기가 물론 이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때가 때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호재죠. 김포는 지금 골드라인 경전철이 하나 있는데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김포 올 때마다 이제 골드라인을 타고 있는데 지하철 5호선이 생기면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인프라에 비해서 인구 세대에 비해서 사실 교통이 너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작에 지하철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물론 협약이지만 공식화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내심 5호선은 좀 약하지 않을까. 9호선 연장까지도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왜? 10만 세대 정도 되면 5호선 가지고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9호선 연장까지도 같이 추진이 돼야만 저는 향후의 교통대책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교통대책이 성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배드타운으로 전략하면 안 되거든요. 비즈니스 타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도 저는 염두를 해야 되고 지역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관련 보도들이 지금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좀 관심 가는 기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자, 이 조정적 해제하고 이제 5호선 연장 협약 소식 때문에 연계해서 쓴 기사 같았는데 이건 전 잘 믿기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정 지역이 해제된 지역들이요. 뭐 예. 불과 발표 5일 전과 10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들이 뭐 전국적으로는 14,000곳 정도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 정도 한 뭐 700개 정도 매물이 줄어들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2%대의 매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사를 나온 거는 좀 봤는데요. 사실 이게 아직 현장 분위기가 전달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김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제 시장 상황이 이 호재를 뛰어넘을 만큼 아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적용해서 매물을 걷어들인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제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호재가 있지만 시장 상황 금리는 아직 많이 높고요.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일종의 어떤 가격적인 호가만 올라가든지 아니면 거래는 멈춰 있고 매물만 쌓이는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지속적인 관망세로 들어가는 좀 사인이 아닌가 싶은 예.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실망해서 걷어들이는 것일 것이다. 오히려 그 말을 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믿게 만들더라고요. 자, 하 교수님, 지금 이제 공급량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4만 6천 세대가 들어서면 도시의 규모 자체가 커져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만은 일단 동시에 집값 하락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집값의 하락의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 상황이랑 금리로 보시는데요. 실제로 공급량이 굉장히 또 많이 시장가를 많이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도요, 뭐 2006년, 7년 이후 8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금리와 상관없이 공급량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이 좀 하락 국면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2년 정도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튀었잖아요. 200% 가까이 내가 사고 네가 사고 또 손이 바뀌고 지금은 살 여력도 살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량이 또 굉장히 많죠. 앞에 검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만 5천 세대 정도 공급이 들어오고 뒤에 이제 또 4만 6천 세대 김포가 좀 들어오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물량이 소화되기도 전에 이제 공급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좀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검단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신도시가 가격이 회복되고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치? 주변에 공급이 또 생기게 되면 전세가 또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라든지 거래량이 좀 트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베드타운이에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자족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비즈니스타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봤을 때는 5, 60% 정도 부족하게 거의 완벽한 베드타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기대하는 우리 호재 5호선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신도시가 들어옴과 동시에 요새 트렌드는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온 건 맞지만 이 시기가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5호선이 들어오고 좋지만 이제부터 이제 주민들 간의 이제 분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들어와도 되냐, 저기 들어와도 되냐, 타당성 조사부터 주민 반발부터 시간이 늘어져서 이 신도시가 들어오는 시점과 교통 인프라가 개통되는 시점에 엇박자가 나게 되면요. 그만큼 또 이것이 굉장히 좀 악재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박자가 좀 모두 다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이제 말씀들 하고 계신 그 사례가 이제 일산의 경우에 네네. 일산 뒤로는 파주 신도시가 생기고 네. 파주 운정 또 옆으로는 이렇게 김포가 생기면서 일산도 먼저 겪었잖아요. 네네. 이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예. 있는 게 이게 김포 컴팩트 시티만 만들어지면 괜찮죠. 인프라도 좋아지고 괜찮은데 지금은 연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금단 신도시 공급 물량 굉장히 많죠. 인천 같은 경우는 2024년 길게는 2025년까지도 적정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인천 계양 신도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계양 신도시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아마 공급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이번 컴팩트 시티 계획을 보면 2027년에 분양을 하고 30년에 입주를 하는데 예.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30년 이후까지도 인천 지역들, 김포, 서쪽 지역들은 예. 줄줄이 사탕처럼 공급 물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인천 송도 국제도시 보면 저는 송도 굉장히 좋거든요. 가보면 굉장히 좋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긴 했다가 이제 조정이 되긴 했는데 그동안 20년의 상황을 보면 저는 상당히 저평가가 됐다. 그 지역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왜 저평가가 됐냐면 오를만 하면 공급 물량이 그 매립을 하면서 계속 20년 동안 공급 물량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송도의 가치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런 거죠. 3기 신도시를 보면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을 제외하고는 다 서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또 있죠.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김포 컴팩트 시티, 파주 운정 3지구도 있고요. 서쪽에 너무 많은 물량이 지금 몰려 있는데 수요층을 보면 우리 북부 쪽은 우리나라 현실상 막혀 있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경부축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을 보면 그 포도송이처럼 쭉 이어지거든요. 강남에서 분당, 판교, 뭐 용인, 수원, 평택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층이 확장되는 반면에 서북부 지역은 수요 확장에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평지가 많다 보니까 용지가 저렴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결국에는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의 후유증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우울해졌습니다.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조정 지역이 사실 그 이번에 5호선 연장 협약 소식 직전에 있었잖아요. 네. 서울을 제외한 조정적 해제. 저희가 그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자,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이게 데이터는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움직임이 이렇게 감지되고 있나요? 조정 해제로 인한 거래? 조정 해제로 인한 거래에 대한 움직임이 뭐 크게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수도권 같은 지역에서 이제 14,000여 건의 매물이 좀 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이게 거래량으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많이 미미한 수준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호재로 작용이 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이제 뭐 끝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실망 매물을 다 걷어들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관망세로 점점 지쳐가고 골이 점점 깊어가는 수순을 좀 밟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거래가 없는 것은 올해 내내 봐왔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물론 제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겁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근본 문제는 일단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최근에 이제 미국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진 않더라고요. 조금 안정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을 찾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미국 FRB 의장은 파월은 2023년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는 보기 힘들 거다라는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 크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월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올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2023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는 그걸 버텨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과도한 상승에 대한 소득 대비 많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이게 집값이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죠. 날개가 꺾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규제 완화를 좀 해준다라고 해서 그 꺾인 날개가 바로 새살이 돋아나거나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 얘기는 규제는 당연히 풀려야 되고요. 집값도 최근에 좀 조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마 올랐는 폭에 비해서는 여전히 시장 수요자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 내가 좀 더 떨어지면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이 된 다음에 규제가 풀린다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로 돌아선다면 저는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반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듣던 중 좀 기대 섞인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간절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하 교수님 좀 집값이 더 빠지는 게 불가피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소폭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요. 지난 전주간 비교했을 때도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세종시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하락세가 조금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냥 일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비수기입니다.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폭 하락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게 약간 이제 물 밑에 드러나지 않는 빙산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정말 거래량이 너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호가 가격들,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물밑에 이제 숨겨진 아직 나오지 않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소폭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 되니까 규제 해제 지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예,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도대체 언제가 바닥이냐. 그래서 서울이 대부분 해제되는 게 바닥일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언제쯤 규제 해제가 추가로 있을까요? 우리가 7월 달에 규제 완화했었고요. 예. 7월, 9월, 11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내년 2023년 상반기 중에 한 2월, 3월 정도에 남은 경기도 네 곳하고 서울 일부 지역들은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거나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풀릴 것 같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강남은 아마 가장 마지막에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 저는 내년 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강남이 풀리고 나면 이제 풀릴 거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 남은 거는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카드 나오면 이제 정부가 더 이상 꺼내놓을 카드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 나오면 들어가자. 그때는 내 집 마련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강남이라든지 중심지 지역이 규제 완화가 된다면 사실은 거의 바닥 신호, 정부는 통계를 보고 대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거의 바닥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신호가 아마 내년 중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갈아타기 또 내지는 어떤 새로 좀 옮기려고 하는 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그럼 맞춰 세워야 될까요? 좀 뭐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뭐 기존의 2주택자가 이제 2주택자가 한시적 1주택자 혜택을 봐서 무주택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노리실 텐데 사실 갈아타기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가 안 되고요. 또 아무리 금융이 뭐 LTV 조정이 된다 해도 시중에 자금이 그만큼 풀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가계 자금상 이건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만약에 갈아타기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올 말에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자금 유예 조건, 뭐 계약금 5%, 뭐 중도금 유예라든지 이런 혜택을 조금 많이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경에 갈아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혜택이다 생각하시고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규제 완화와 함께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있고 뭐 이런 환경을 잘 이해하는 상황에서 자, 실수요자들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자세히 보고 대응해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1주택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 시기가 문제겠죠.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닥이 멈추는 건 확인해야 되는데 서울이 규제 지역 풀리는 건 좀 봐야 되고요. 고점 대비 몇 프로 정도 하락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0에서 50% 정도 떨어지면 진짜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100% 바닥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 이상 떨어진 급매물 정도는 우리가 노려보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락보다는 상승 기간이 더 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자금 계획 첫 번째 꼼꼼하게 세워야 되고요. 금리 내년까지는 좀 고금리 상황이 더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 보수적으로 좀 세워야 되고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진 급매물 위주로 규제 지역이 풀린 지역 위주로 들어가야 되고 집 하나 있는 분이 이제 팔고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는 급매물이라고 해서 먼저 계약하지 마시고요. 요즘 집이 안 팔리잖아요. 내 집이 팔리고 매물 등록한 다음에 내 집이 계약되는 상황을 보고 갈아타고 싶은 집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30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무도 이제 떨어지는 말에 올라타고 싶지는 않잖아요. 다 상승하는 이런 데 올라타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금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에서 어찌됐건 입지입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이제 부동산의 금리가 좀 내려가는 사이클을 조금 보시면 그런 신호가 왔을 때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만 해도 이 반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